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2021년 정부 자금은 어디로 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것이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사회 분야에 대해서는요, 중앙부처의 시행계획 총계가 72조, 그중에 고령사회 분야를 약 26조 정도 투입한다고 되어 있고요. 큰 방향으로 보면 기초연금, 취업지원, 복지, 의료,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시니어 관점에서 각각 항목들을 보면 크게 5가지 정도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기초연금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그리고 건강 인센티브, 독거노인, 그리고 노인 가구 맞춤형 돌봄, 그리고 주거 지원, 그리고 다양한 가족, 세대 통합, 이렇게 5개 정도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주는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요, 하위, 그러니까 전체 노인이 10분이 계시다면 그중에 40분에 대해서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드렸는데, 이거를 34위 7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10분 중에 7분 정도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월 흐르는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서 시니어들이 매월 필요로 하는 자금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막상 나이가 들면 근로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금액 5만 원, 10만 원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일자리라는 것이 전체 생산인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국가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요. 시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를 통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를 80만 명을 늘리겠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요.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난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일을 하고 하는 일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점차 사회 민간형이라든지 또 사회를 지원하는 형이라든지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매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새로운 영역들, 이런 것들을 민관과 협동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통해 수혜를 받는 어르신의 수가 늘어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노인 일자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노인 일자리 중에 공공 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약 70을 넘어서는 분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분들의 경우에는 한 해 하시게 되면 그 수익과 일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음에도 꼭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하게 되면서 점차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이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양 또한 넓혀야 되는 게 당면한 과제고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늘린다는 것들, 이런 방향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건강 인센티브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것들은 이렇습니다. 시니어가 되면은 만성 질환을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1차 의료 기관에 가야 되는데 대부분 시니어들이 최근에 대학병원이라든지 2차 의료 기관으로 가고 또 과당 청구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재정의 구조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예방에 대해 참여자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그 만성질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차 의료기관, 동네주치의라고 하죠. 이런 곳에 갔을 때 그럼 의사 선생님에게 주는 베네핏, 그리고 또 참가자에게 주는 베네핏, 이런 것들을 뭐 아니라고, 제도 모형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재정적인 포인트나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을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점차 우리가 건강보험에 대한 재원의 그런 압박,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건강한 수명을 늘려야 하는 사회적인 그 공감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보건소 그리고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이런 쪽은 강화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는 보험 상품을 가입했을 때 어떠한 예방을 하게 됐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금감원에서도 허용하는, 그래서 보험료를 낮춰준다든지 다른 사은품을 준다든지 이런 쪽의 방향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큰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는 독거 노인은 늘어나죠. 계속 노인이 혼자 사시고 혼자 돌아가실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고 또 특히 사시는 집이 노후화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특히 비용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직걱정 없이 살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노인 고령 사회를 처한 나라들의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뭐냐면 살던 곳, 지역에서 그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으로써 어떠한 과다한 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에 가는 비용도 줄이고 그 안에서 많은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 살던 곳으로 모여들어서 어르신들이 살기에 좋은 그런 지역사회를 만드는, 그래서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를 하기 위한 통합적 돌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거 환경을 고치기 위해 뭐 미끄럼 방지라든지 일단 쉬운 것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그 시스템을 막 갖춰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방향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옛날부터 큰 과제로 삼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지역자치제가 되면서 지역 중심의 이런 운동, 특히 노인들이 되면은 그 활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듭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기준으로 약 30분 이내 거리 안을 선호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맞물려서 살던 곳 중심의 고령 친화적 주거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네 번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가족 세대 통합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시니어인 경우에는 4인 가구에 익숙한 또는 많은 가족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를 놓고 보면 1인 가구가 4분의 1이나 되고요. 또 가족의 형태도 미혼도 많고요. 황혼 이혼도 많고요. 이러한 다양한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이제 세대 갈등이 될 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난 이런 것들이 어쩌면 큰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부양해야 할 책임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시니어들 혜택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특히 세대 간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핵심은 누차 강조하지만 젊은 사람과 시니어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고 제도적인 걸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비용으로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앞으로 큰 방향성에서 정부나 민간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주도해야 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니어 비즈니스에 입문할 때는 저는 이제 민간 베이스이기 때문에 민간 쪽의 생각으로는 어떤 효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제가 이제 실버 쪽에 더 이해가 높아지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정부 공공과제에 참여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정책이라는 것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정책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약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기초연금도 보시면 하위 몇 프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역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상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게 국가가 공공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두 번째에는 이제 표라는 어떤 다수, 수의 논리가 그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령 사회를 했을 때 앞에서 본 것처럼 네 가지를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이 고령 사회에 대한 돈의 흐름, 특히 정부의 돈의 흐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버 산업에서 가장 큰 자원인데요. 이 자원의 흐름은 크게 네 가지로 흐를 것입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유지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소득과 기쁨이 되게 하는데 더 앞으로는 더 젊은 액티브 시니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평생 현역이 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정년이라는 것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일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아니라 탄력적인 그런 일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고민이 늘어나고요. 건강에 대해서도 미리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높이면은 정부에서 특히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에서도 혜택을 주는 이런 일들은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인구 구조가 변화한 것을 시니어가 알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이 생겨서 어떠한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이런 노력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넣지를 하고요. 민간 주도로 NGO라든지 NPO에서 더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뭐 제너레이션 간의 이러한 소통을 하는 것들, 이런 운동들이 이제 고령 사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들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 방향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뭐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정책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세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정책들이 지금 이 순간도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체감을 덜 느끼는 것은 한정된 자원에 의해서 어떠한 약자라든지 보다 중요한 다수가 있는 그 정책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치중된 그 예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뭐 민간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해 보면 시니어 삶에서 뭐가 중요하냐?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건강한 삶, 그리고 일자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안정적인 분들에게는 인구 구조의 적응을 통한 어떻게 사회의 시간을 같이 어울리며 사람들과 살던 곳을 중심으로 어울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다방면의 것들이 접목되고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